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입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김준호 변호사, 기반 한겨레 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표창원의 뉴스아이키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만나볼까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에 버스기사 800원 횡령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10분 공감을 합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오석준 후보자에게 800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질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김한 기자, 800원 횡령 판결이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이때 취재를 했던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2010년도에부터 이제 11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17년간 한 버스 회사에서 기사로 일했던 A 씨가 있었는데 이분 이제 차를 세워놓고 내리면서 자판기 커피를 뽑아 먹으려고 이제 예전에는 돈통이라고 불렀었죠. 지금은 돈통 네, 많이 사라졌는데 거기서 이제 400원을 가지고 가서 자판기 커피를 2번 이제 사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로 원래 입금돼야 될 돈에서 800원을 이제 횡령한 셈이 된 거죠. 아, 횡령이요? 네. 그래서 2011년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이분을 이제 고소했고 그래서 이 당시에 행정법원 부장판사였던 지금 이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이것은 횡령이다. 해고는 정당하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은 해고가 됐고 이거 이제 해고 무효 뭐 이렇게 서로 다투다가 최종적으로 이 800원을 가져간 것도 횡령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제 법원의 판단을 내렸던 분인데 이분이 이 판결로 이제 10년간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좀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당시에도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이 800원이라고 이게 뭐 행위로만 놓고 보면 횡령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혐의가 되지만 이 금액이 이제 800원에 불과하고 이전까지의 관행이나 관례에서 뭐 그 정도 돈을 버스 기사들이 가져가는 게 물론 지금은 이제 안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뭐 그게 관행적으로 그래왔다라는 점 그리고 이분이 뭐 여러 가지 노조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회사가 부당하게 이 일로 해고를 시킨 게 아니냐 등등등 해서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이 오석준 대법관 후보가 되면서 이 판결을 했던 분이 이분이었구나 새삼 다시 알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 사건에서 버스 회사 측을 대리했던 변호사가 오 후보자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이런 점이 이제 지적이 되면서 이게 어떤 그런 이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판단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김준호 변호사. 오석준 후보자의 과거 판결 중에서 이 사건이 특히 논란인데요. 당시의 판결이 법조인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뭔가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전가의 보도처럼 저희가 쓰이는데 이제 한 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지만 잘못한 만큼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예전에 해고에다가 이 기사 보고 저는 처음에는 이게 사실 형사 판결인 줄 알았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이 예를 들어 인정을 안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문제가 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행정법원 판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징계 해고를 하는 것은 과다하다라고 지방노동위원회랑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 판정이 받은 걸 갖다가 행정법원에서 뒤집은 거란 말이죠. 어머머. 그러니까 이제 그 대법관 후보자, 오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노사 단체 협약 뭐 합의서 같은데 수익금을 착복하면 이유불문하고 해고한다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했다. 이게 뭐 논리적으로는 일리는 있지만 제가 늘 쓰는 표현인데 일리만 있어서 문제인 거거든요. 합리가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고 반면에 이제 다른 판결들에서는 그럼 이렇게 추상과 같은 엄정한 잣대를 내리신 분이었냐.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문제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오 후보자가 과거에 85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처분은 또 취소했던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두 사건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0원, 80만 원 몇 배야? 그러니까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한 것은 지금 이제 김준호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추상가치 판결을 내리고 검사가 이제 85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내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법적 기준이라는 게 대법관으로서 적절한 것이냐 이 부분이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사건에서도 이 800원이 너무 소액인데 네. 이걸 이제 횡령으로 보는 관점이 적합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있었고 그게 아까 김준호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를 이유로 해고하는 건 부당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었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석준 그 대법관 후보가 판단을 뒤집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뭐 이후에 발생할 문제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국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일이 벌어지고 난 뒤의 인식인 거고 당시에 이런 법적 판단도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이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오석준 후보자가 이 검사 85만 원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 결정만 내준 게 아니고 네. 국가정보원의 직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는데 이거 징계에서 파면된 거에서도 징계가 가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에게는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엄격한 굉장히 그런 판결들을 내려왔다는 면에서 과연 대법관으로서의 균형 감각을 가진 분이냐라는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거죠. 예, 야당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스회사 사측 변호사가 오 후보자 후보자 동기였다 이 점을 지적했다고 하던데 이 자체도 문제가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어떻게 딱 된다 이것보다도 이 부분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른바 약강 강약의 판사가 아니었냐. 그러니까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했던 이거를 이제 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근거로 이제 아는 사람이 사건을 맡거나 부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지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오 후보자는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냐면 자기랑 그 변호사가 사적 인연이 있었다라는 거는 사건 끝나고 알았다.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맡은 재판에서 한 서너 건 정도 이 변호사가 수임을 했었는데 승소는 그거 한 건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야당에서는 이제 뭐 굉장히 이 부분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굉장히 엄중한 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오석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1년 선후배 사이에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오 후보자는 앞으로 대통령이 전화가 오더라도 끊겠다. 네. 그렇게 독립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는데 네. 두 분은 이 대답을 어떻게 드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하자면 사실은 예전 법조인들일수록 서울법대 출신 비율이 높기 때문에 뭐 대학 서울법대 선배 후배다 이거 가지고 공격하는 건 좀 부당하지 않냐. 사실 저도 평소에 그런 뭐 제가 서울법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석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더 친밀한 사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 결혼식에도 갔었다고 하고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대를 받았었다고 하고 이런 걸 보면 좀 가까운 사이인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논란이 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후보자를 오 후보자를 지명한 자체가 적절했냐라는 의문도 또 아무래도 언론이나 뭐 시민사회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김한 기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앞으로 전화가 오더라도 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에는 통화를 하셨다는 말인지 그러면 이 대법관 지명 절차의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담보가 되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김준호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그냥 이제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인사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때에 본인의 이제 1년 그 학교 동기인 사람을 대법관으로 지명되는 이 상황 자체가 좀 오해 아닌 오해를 초래한 측면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오석준 후보자가 모두 좀 정확하게 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다면서요. 네. 국가가 긴급조치 구호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마침 이제 지금 이제 오석준 후보자가 이제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되는데 그게 교체되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김재영 대법관입니다. 오늘 이제 김재영 대법관이 주심인 판결 물론 이제 오늘 판결 지금 말씀드리는 판결은 전원 합의체니까 이제 모든 대법관이 관여해서 수기한 판결인데요. 긴급조치 9호 유신 시대 때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그로 생긴 피해에 대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판결이 사실 2014년 15년에 나와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고 무효다 이런 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고 했는데 대법원 그때 논리는 뭐냐면 이게 문제인데 이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때 입은 거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까지 구성하는 건 아니다 이런 판결을 내렸었는데 이게 왜 논란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이후에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에 뭔가 코드 판결을 내려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은
판결로 이게 지목이 됐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긴급 조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렇네요. 한 일이기 때문에 네. 본인 그 대통령의 부친에 관련된 과오를 좀 약간 윤색해 시켜주는 판결을 하면 뭐 이렇게 거래 대상이나 뭔가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뒤집힌 거죠.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을 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늘 이제 됐는데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문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동안 이제 이 피해로 소송을 하고 있는 분이 몇백 분이 계신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긴 분 해봐야 한 50명 되는 거고 소송 중인 분이 170 몇 분인데 이미 패소한 분들이 한 170, 80명 돼요. 아유. 그럼 이분들은 이제 뭐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판결이 나온 김에 사실은 뭔가 특별한 재심 절차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다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국회와 법원에서 좀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지는 뉴스인데요. 어제 KBS가 보도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 뉴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350개가 넘는 사진과 영상들, 범죄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미성년 아이들이 강제로 찍은 듯한 성착취물이었는데 이 중에는 성폭행으로 보이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독 눈에 띄는 한 가지, 아이들 몸에 새겨진 L 주인님이라는 글씨였습니다. 기자님, 어제 네. KBS가 보도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범죄 실태 좀 근절이 된 줄 알았는데요. 네. 이게 또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네요. 네, 굉장히 너무-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엘이라는 취재진이 이제 임의로 붙인 이름이었는데 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거 이제 엠번방류를 운영했던 문영욱, 그다음에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과 유사하게 네.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유포하는 또 다른 이제 범죄자가 있다라는 게 이제 고발이 됐습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는 한 6명 정도로 추정을 되는데 네. 이 이제 만들어진 성착취물이 35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그 피해 아동의 신체에 주인님이라는 글씨를 새기도록 해서 내가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과시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해서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있었고요. 이 수법의 진화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활동하는 건 맞는데 과거 이제 N번방이나 박사방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대화방이 있었는데 네. 이 지금 상황은 한 30개 이상의 대화방을 열어놓고 동시에 어떤 방은 폭파시켜서 없애버리고 다른 방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두더지 게임처럼 방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운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추적이 어려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겠죠. 경찰은 현재 이것을 누가 저질렀는지 유포자와 이 범죄자를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여기 계신 김한 기자님이 네. N번방 사건을 또 세상에 알리셨잖아요. 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나 대책도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아직도 이런 피해가 또 생겨난다는 게 너무 좀 충격적이고 참 마음이 안 좋은데요. 네. 두 분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당시에도 이제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물을 제작했던 범죄자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엄벌을 했다라는 의미가 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40년 이상의 형을 그 조준의 경우 받았고 네. 문혁도 중형을 받았는데 이전에는 뭐 보통 1년 6개월 초범이면 뭐 예를 들면 집행유예도 해주고 이런 사건이었는데 굉장히 이게 중한 범죄다라는 인식을 했는데 당시에도 이제 굉장히 애를 썼지만 하지 못한 게 그 방에 있었던 단순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아직까지 뭐 진행 중인 것들도 있습니다만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확실하게 처벌한다라는 인식을 주는 데는 여전히 이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뺑소니 사고 같은 게 나면 무조건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써더라도 잡힌다 수사기관에 의해서. 근데 이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애들이 뭐 조주빈이나 문영욱 정도가 아니면 이걸 뭐 누가 잡으러 다녀? 라는 인식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런 범죄들이 싹 트는 거고 그때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대화방이라는 특성상 노출된 거, 공개된 거, 추적해 본 것만 아는 거지 사실 그렇지 않은 영역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좀 성착취물이 만들어지고 유포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준우 변호사님은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모로 참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도만 보면 네. 그 텔레그램 방에 한 5천 명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특수한 그 뭐랄까요 아동 성착취물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19금 영상물을
하드에 놔두는 건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이거는 소지만 하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이 저는 조주빈 뭐 N번방 관련해서 충분히 알려졌다고 생각하는데도 자신의 처벌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이렇게 5천 명씩이나 그런 방에 또 들어가 있다는 게 그것도 좀 충격적이고 아마 이제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좀 엄벌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네. 혹시 특히 N번방 사건을 직접 취재하셨던 김한 기자님이 주목한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후속 보도를 할 때도 이런 양상들이 좀 있었는데 계속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주빈이랑 문영욱이 검거된 이후에 한 방을 오래 운영하면 어쨌든 꼬리가 밟힌다라는 생각을 해서인지 굉장히 방을 빨리 폭파하고 또 다른 방을 개설하고 그리고 그거 아예 그 플랫폼을 여러 군데를 쓰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범죄가 진화가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 지금 KBS가 보도한 내용도 계속 방을 만들었다가 생성했다 폭파하는 방식으로 계속 옮겨 다니는 형태. 약간 진화됐네요. 네, 그 경찰이 수사할 때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방이 폭파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그 방을 백업받다 놓지 않았으면 그 범죄를 입증할 방법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찰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됐다라는 점이 한 가지 좀 이 범죄가 오히려 진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또 한 가지 부분은 그때 이제 대책들을 논의하면서 사전에 이거를 경찰이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거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른바 이제 그 함정 수사라든지 이런 거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 제도가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누군가의 신고나 인지가 없어도 이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거에는 그런 수사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 방에 잠입해서 미리 이제 그 범죄 징후를 포착하고 수사하고 이런 게 가능한데 사실 이제 그런 모니터링 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떠다니는 범죄자들을 다 이제 말하자면 캐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사실 이제 그 부분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채팅 사이트나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와의 공조나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 있는데 사실 그 결국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걱정스러운 게 사실 이제 계속 뭐 이 사이버 관련된 범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외국에 있는 서버나 외국에서 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범죄가 일어날 경우 수사 협조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네이버 밴드나 뭐 카카오 뭐 이런 데서 하게 될 경우 훨씬 더 용이할 텐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속되면 뭐 물론 비슷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나 성매매 알선 사이트나 이런 성착취물이나 이렇게 되면 약간 중국처럼 인터넷의 자유를 이제 억압하는 정책들이 결국은 등장하게 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을 거거든요. 우리 모두한테 좋지 않은 것인데 계속 이렇게 되면 뭐 중국이 뭐죠?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못 쓰게 하는 거 비슷한 정책들이 나오게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도 이게 이제 그 전 단계에서 빨리 좀 발본색원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성착취물 영상 일부는 지금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 베스트에도 유포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조회수가 최소 4만 회가 넘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성착취물 영상이 공유되고 이런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와서 수만 명이 이미 봤다는 거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결국엔 이런 동영상을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인격을 파괴하고 근데 우리가 이 인격을 파괴하는 현장을 같이 지켜보면서 이 범죄가 완성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서 널리 공유가 될수록 우리가 이제 이 완전히 뭔가를 이뤄냈다, 파괴했다. 이게 이런 어떤 그 본말이 전도된 생각 속에서 이 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건 역설적으로 말하면 디지털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방을 폭파하면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지만 디지털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 영상을 이런 이제 말하자면 공개적인 사이트에 올렸다라고 하는 건 그 자체의 기록이 남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언하고 말씀드리는데 이건 반드시 잡힙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놓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참. 이런 문제들의 뿌리를 뽑을 해결 방법은 좀 없을까요? 제도적으로 보면 이미 많이 얘기가 되는 건데요. 전담수사 조직이 일단 늘어나야 됩니다. 전담수사 조직이 늘어나야 되고요. 이 범죄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영상물을 삭제하고 이 영상물이 있는 데이터들을 지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국가나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지금 뭐 여가부를 폐지하네 마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좀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가는 게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과거에 우리가 뭐
간첩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규모의 공안 수사국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모든 범죄가 사실 디지털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준하는 뭐 이런 디지털 범죄국에 대한 신설 이런 거 고민해볼 수 있고 이런 피해자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영상을 지우는 거다라고 하면 그거를 국가가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좀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빠르게 바뀌는 시대를 좀 빨리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김한 기자님, 네. 특정 날짜, 시간대에 여성은 사찰에 들어갈 수 없다. 네. 이런 관행과 규칙을 가진 종교가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이게 인기리에 최근 종영됐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즌 2가 제작된다면 에피소드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사건인데요. 불교계에서 굉장히 큰 종단 중에 하나인 천태종의 얘기입니다. 네. 한 여성이 음력 2월 초하루에 문화재를 보기 위해서 충북에 있는 한 천태종 사찰을 방문했다고 해요. 네. 근데 관계자가 여자는 정오 이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출입을 못하게 한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천태종은 음력 정월이나 2월 초하루 자정부터 정오까지 여성의 사찰 입장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날은 남성만 기도에 정진했던 전통이 70년째 내려오고 있다는 게 이제 천태종의 입장이고 네. 국내외에 있는 천태종 사찰이 한 1,500곳 정도 150곳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이 전통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고 이 여성은 너무 이게 황당한 조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인권위에 진정했고 인권위에서는 이 관례가 여성을 네. 차별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정을 지금 권고한 상황입니다. 우와, 아니 불교가 제일 그래도 남녀 평등한 종교인 줄 알았는데 또 이런 건 몰랐네요. 김준우 변호사님, 네. 해당 사찰에선 여성의 입장을 제한하는 이런 관행이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는데 이게 종교의 자유가 맞나요? 아니면은 성차별이나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이건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예전에 뭐 채플 강의를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뭐 네. 할 때 이제 그게 뭐 종교의 자유냐 아니면 이제 기본권 침해냐 네. 양심의 자유를 반하는 거냐 이게 되게 논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특정 종교가 이제 이런 정책을 갖고 있으면 그 종교가 국교도 아니고 너는 다른 종교를 믿으면 되지 않냐. 국가 권력이 여기까지 개입하는 게 맞느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논쟁이 될 수는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어떤 뭐 같은 개신교 내에서도 여성 사제를 인정한 여성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이 있고 안 주는 교단이 있고 카톨릭은 여전히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공회는 줄걸요?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어디까지 국가 권력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낼 거냐는 되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뭔가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반응한 근거는 네. 너희 교리에 이게 없다. 교리에 없어요? 네, 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관습인 것 같아요. 전통, 전통 뭐 그렇구나. 악습인지 구습인지 뭐 관습인지 전통인지 어떤 표현을 쓰냐에 또 입장이 다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아마 인권위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뭐 원불교는 여성도 교무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어떤 종교는 뭐 여성 사제를 별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것까지 사실은 인권위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좀 그런데 이거는 약간 출입과 관련된 문제니까 좀 더 보편성이 있다고 봐서 좀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니까 천태종 측에서는 개선의 계획으로 그러면 내년부터 문제가 된 날에는 남녀 모두 출입을 금지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김준호 변호사 얘기한 대로 어떻게 봐야 될지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조치죠. 근데 어쨌든 이게 그래 여자를 출입시키지 않는 게 차별행위라고 그러면 우리 남자도 출입 안 시킬게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 종교적 결정에서 예를 들면 지금 시대의 감수성과 지금 시대의 규범을 요구하는 게 사실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굉장히 좀 논쟁적인 결정이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전통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전통에서 인권위가 개입했던 이유를 따져보면 김준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출입 문제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성의 기도를 금지했던 것이 남녀 간의 구별짓기를 통해서 어떤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남성보다 열등한 것으로 봤던 시각에서 비롯된 전통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굳이 그 종교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종교도 과거의 교리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대사회의 감각에 맞게 존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과거 우리의 전통이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의 감각에 맞게 어떻게 종교가 존재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천태종이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지금 인권위가 바꾸라고 하는 그 부분은 권고사항인 거지 강제력은 없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권고사항일 뿐이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천태종이면 이제 두 번째로 큰 종단이고 가장 큰 조계종도 사실은 지금 스님 부족 사태로 법률계 신문 보면 아니 네. 법률계가 아니라 그 불교계 신문 보면 이제 우리 승려 스님이야 승려 스님분들이 이제 부족해서 이거 앞으로 어떡하냐 이게 이제 늘 걱정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젠더 감수성이 누뎌가지고는 과연 이 종단의 미래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국가 인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 갱신된 이론을 만들고 종교 교리를 발전시키나 해서 종교의 명운이 달려 있다는 그런 인식을 좀 가지는 게 오히려 강제력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인가요? 시대 감각을 알아야 좀 인기를 끌 수 있겠죠. 네.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MC 멘트를 네. 대본에 충실한 진행입니다. 네. 이런 훈구학적 진행을. 네.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 기자, 김준호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